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편지 오세영. 나무가 꽃눈을 틔운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찬란한 봄날 그 뒤안길에서 홀로 서 있던 수국. 그러나 시방 수국은 신압으로 지고 있다. 찢어진 편지지처럼 바람에 날리는 꽃잎. 꽃이 진다는 것은 기다림에 지친 나무가 마지막 연설을 띄운다는 것이다. 이 꽃잎 우표 대신 봉투에 붙여보내면 배달될 수 있을까? 그리운 이여, 봄이 저무는 꽃그늘 아래서 오늘은 이제 나도 너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 오세영 시인의 편지입니다. 나무가 꽃눈을 틔우는 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였군요. 몰랐습니다. 꽃이 진다는 것은 나무의 연애 편지였다는 것도 좀 몰랐네요. 꽃잎이 눈꽃이 되어서 날리고 있죠. 이 꽃잎 하나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고 또 사연이 된다는 것. 올봄에는 자연이 또 꽃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백영옥 작가의 청첩장 살인사건입니다. 백영옥 작가는 2006년 단편 고양이 샨티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고요. 2007년 트렌드에 관한 발랄한 글쓰기가 돋보이는 산문집 마놀로 블라닉 신고 산책하기를 펴냈습니다. 첫 장편소설인 스타일로 제4회 세계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이 작품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원작이 되기도 했죠. 2009년에는 장편소설 다이어트의 여왕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소설집 아주 보통의 연애를 펴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백영옥 작가의 청첩장 살인사건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청첩장 살인사건 백영옥. 텔레비전을 켰다. 9시 뉴스에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렸다. FTA 반대 집회로 광화문 일대의 도심교통이 마비되었고 출근길 강변북로에서 자동차와 트럭 간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일가족 5명을 태운 회색 엘란트라가 전복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화면 속엔 6세 여자아이를 납치, 감금,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호주산 채끝 스테이크를 올렸다. 기름 끓는 소리를 내며 프라이팬 위에 살점이 눌어붙는다. 집게를 들고 두툼한 살점을 눌렀다. 살점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단백질이 오그록을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다.
스테이크를 씹었다. 물을 마시고 소화제 2알을 천천히 삼켰다. 다시 9시 45분 저녁 식사는 끝났다. 2달 전 건강클리닉 의사는 내게 말했다. 영양소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네요. 본인이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건 몰랐죠? 예. 이럴 때는 모른다고 해야지.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하면 실망할 것 같은 얼굴이잖아. 이 도표를 보시면 말이죠. 근육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마른 체형에 비해 체지방률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고 골다공증도 진행 중이군요. 담배 피우세요? 예. 폐암은 맡아놓은 당상이시네요. 그래서 담배 이름을 바꿔야 한다니까. 폐암 말기나 피부암 같은 걸로 바꿔야지만. 몸 안에 유해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받아보시죠. 곧이어 들어온 영양사는 내 몸 여기저기를 당겨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산처럼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10년 후에는 살들이 그냥 무너져 버릴 거예요. 오케이? 내가 장담한다니까요. 사소한 별점을 부풀려 과장하는데 이력이 난 여자. 체중도 늘리셔야겠어요. 오케이? 혹시 채식주의자세요? 아니요. 오케이. 고기를 집중적으로 드세요. 콩 단백질도 있긴 하지만 체중을 늘리고 근육을 만들기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오케이? 아, 예. 단백질 보충제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약품보다는 식품에서 단백질을 취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원래 남의 살이 맛있는 법이잖아요. 여자가 큰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내가 따라웃지 않자 금세 냉랭한 얼굴로 날 바라봤다. 표정이 쉽게 바뀌는 여자였다. 여자는 차트를 보며 플러스펜으로 뭔가 빠르게 적기 시작했다. 오케이. 근육 운동도 병행하셔야 효과가 큽니다. 아령 드시고 벤치프레스 하세요. 사이클도 하체 근육 형성에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예요. 잊지 마세요. 오케이? 아홉 시 55분 방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내가 운영하는 청첩장 쇼핑몰의 관리자 어드민에 들어갔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알 호텔이라. 나는 알 호텔의 약도를 검색했다. 5개의 약도가 나왔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약도를 보니 직접 쓰기엔 너무 난잡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펜툴을 이용해 알 호텔 약도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강남역과 역삼역이라는 글자를 키우고 강남대로와 한남대교의 위치를 수정했다. 호텔 전화번호와 버스, 지하철 출구 몇 개를 덧붙였다. 78-1, 78-3, 68, 83-1. 바뀐 버스 노선이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청첩장 안에 들어갈 모시는 글을 얹었다. 항상 베풀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서로 닮은 두 사람이 이제 하나의 보금자리를 꾸미려 합니다. 부디 오셔서 그 믿음과 사랑이 굳건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는 글 샘플 중 정중한 인사의 말 5번 글이다. 체면과 예의를 중시하는 30대 전문직 커플들이 즐겨 찾는 인사말이다. 고객들은 종종 질문했다. 요즘 모시는 글은 어떤 걸 많이 쓰죠? 제일 인기 있는 걸로 해주세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시는 글을 직접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청첩장에 모시는 글을 내가 쓰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아침이면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겠지만 나는 늘 오늘 써야 할 모시는 글을 생각했다. 낙엽이 쌓이는 계절, 가을 속을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짜잔! 개봉 박두, 결혼 이야기, 나무지연, 이몽룡, 여우지연, 성춘향. 계절과 날씨, 기분에 따라 모시는 글도 바뀌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맺은말을 썼다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치기도 했다. 신랑이 작성한 모시는 글에서 영원이란 말을 빼달라고 끝까지 주장한 신부 때문에 파혼한 커플이 생긴 후였다. 청첩의 글들은 이제 313가지의 인사말 샘플이 되어 청첩장 쇼핑몰 사이트에 가득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따뜻한 인사의 말, 어른들께 드리는 인사의 말, 계절별 인사말, 톡톡 튀는 신세대 인사말 등 모두 24가지의 카테고리 중 하나에 들어갔다. 나는 그렇게 카테고리들을 하나씩 늘려갔다. 서울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종로 서적은 사라졌고 서울을 떠나기 전 백투더퓨처를 봤던 대한극장도 멀티플렉스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쉬지 않고 걸었다. 걷고 있어도 멈춰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무빙워크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걷다가 계단을 내려오던 사람과 부딪혔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종종 길을 잃었다. 파란색 간판이 비슷한 그곳에서 제이를 기다렸다. 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모두 비슷한 얼굴을 가진 동일한 리듬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살던 도시에서는 늘 5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귓가에 섞여들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한참 짜자임했잖아. 미안해 선배. 그게 여기가 저기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당장 핸드폰부터 사야지. 그 전에 개통 전에 이거 일단 써. 이건 선배 핸드폰이잖아. 아유, 하여튼 반갑다. 웰컴 투 서울. 넌 세상에서 가장 골 때리는 도시에 온 거야. 이 도시의 코드에 맞추려면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먼저 개통시켜야 할지 어쩐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제이가 말한 그대로의 이 골 때리는 도시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곳에 남기로 했다. 제이에겐 2개의 청첩장 사이트가 있었다. 나는 제이가 혼자 운영하던 소규모의 핸드메이드 디자인 청첩장 사이트를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제이는 몇 가지 청첩장 쇼핑몰 운영의 노하우를 알려준 후 곧 뉴욕으로 떠났다. 2003년 가을의 일이었다. 일을 마치고 두유 한 잔을 마셨다. 대신 저녁은 부드러운 샤브샤브로 먹기로 했다. 접시 위에 얇게 썬 고배 쇠고기를 펼치자 붉은색 고기 사이로 옅게 낀 지방이 남극의 꽃처럼 보였다.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던 차가운 육수가 끓는 동안 의자에 앉아 오늘의 인사말을 쓰기 시작했다. 말은 다르지만 눈동자 색깔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됐다. 국제 결혼 커플들을 위한 인사말.
오후 6시 30분. 예정된 시간까지 30분이 더 남아 있었다. 회전문을 통해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 진열된 아이리스 장식을 지나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파란색 메리제인 구두를 신은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이는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냥 웃어야 할지 엄마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야 할지 난감했다. 나는 따올린 뒷머리에 꽂힌 아이의 커다란 머리핀을 쳐다봤다. 얇은 벨벳으로 만든 나비 위엔 눈물방울 같은 큐빅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2층을 지나 3층을 향해 올라갔다. 갑자기 여자아이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아이는 새침한 보조개를 만드나 싶더니 나를 향해 셀쭉 웃었다. 무색무취한 침묵 속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아이의 작은 손바닥처럼 따뜻해졌다. 차가운 내 손가락에도 그 온기가 느껴졌다.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아이는 잡았던 내 손을 놓고 뛰기 시작했다. 나비처럼 날아가는 아이의 낭창낭창한 시폰 드레스를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여자아이의 등에는 깃털로 만든 천사 날개가 달려 있었다. 아이는 신랑 신부의 들러리인 게 분명했다. 곧 신랑과 신부가 입장했다. 언제나 보던 익숙한 결혼식 풍경이었다. 또 비가 오네. 몇 주일째 비가 내렸다. 주말 동안 3개의 주문서가 들어와 있었다. 3개 중 2개는 앤 웨딩홀이었다. 앤 웨딩홀은 결혼만큼은 강남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이다. 약간의 과시욕, 얼마간의 허세, 이 정도면 무난하다는 인상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공통점이다. 이번엔 고객이 직접 작성한 글이었다. 풍요의 계절 가을, 저희의 장남 용성과 김주영 장로님의 자녀 해수양이 토요일 최윤한 목사님의 주례로 혼인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사의 청첩이 간에 부담이 되길 바라지 않으오나 시간이 되신다면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마음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간에 두루 퍼지길 기원합니다. 됐어. 막 모시는 글의 폰트와 글자 크기를 수정했을 때 문 밖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창밖에선 계속 빗소리가 들렸다. 벨소리가 들리는 현관 쪽으로 걸어나갔다. 응답이 없자 문 밖에서 집요하게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곧 손으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니, 누구신데? 최한석 씨 맞습니까? 예, 무슨 일이시죠? 맞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당신을 혼주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예?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고지가 끝나기도 전에 철컥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책상 위에는 모두 넉 장의 사진이 있었다. 김영사는 한 장 한 장
내 눈앞에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친 사람들이 피해자고. 최한석 씨, 이 사진이 뭐 같습니까? 결혼식 사진들이네요. 사진 속에서 아주 이상한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왜 저한테... 이번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경우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부 혼주들이었고요. 결혼식이 주말에 있다는 점, 주말에는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점, 혼주들이 무방비 상태로 현금을 들고 허술하게 이동한다는 점, 거액의 축의금이 자택에 있었다는 점 등을 노린 범죄로 보입니다. 혼주들은 예식이 있던 며칠 전부터 미행당했고, 범인은 혼주들의 동선을 미리 파악했던 걸로 예상됩니다. 방배동에서 혼주 2명이 피의자에게 가격당한 후 입원 중이고, 대방동에 1명, 어제 역삼동에서 2명이 숨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최한석, 당신이 죽였지? 무슨 소리입니까? 난 아니에요. 근데 어째서 이 결혼식 사진 속에 당신이 있는 거야? 어? 형사가 거칠게 내 앞에 사진을 내밀었다. 붉은색 펜으로 굳이 동그라미를 치지 않아도 사진 속에 있는 건 나였다. 피해자 혼주 가족들 조사도 끝낸 상태야. 당신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 최한석, 당신 대체 남의 결혼식장에는 왜 간 거야? 사전 답사였나? 저기... 한 개비만... 뭐야? 지금 담배 달라는 거야? 아이고, 담배값은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정말 이 사진 속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사가 담배를 꺼내다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수갑을 찬 손이 떨려왔다. 그러니까 청첩장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자세한 개인정보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무슨 정보? 순서대로 하나씩 불러봐.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집 주소. 다른 건? 환불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계좌번호 같은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이 장남인지 차남인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직업을 아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집이 아니라 회사로 청첩장을 배송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거랑 뭐 허술하기 짝이 없구만. 범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 또 드물지만 청첩장에 모시는 글에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적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개인정보가 청첩장에 다 기록된다는 당신 한 짓 아니야? 제가 범인이라면 왜 굳이 정보 유출 경로를 이렇게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까? 당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마당에 지금 범인이 어쩌고 할 입장은 아니지. 전 범인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이 사진들은 뭐야? 이 사진 안경 썼고, 이 사진 안경 벗었어. 또 이 사진은 머리 색깔이 다르고. 지금 쇼해? 이 사진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날은 눈병 때문에 렌즈 대신 안경을 썼습니다. 뭐, 눈병? 머리 색깔 다른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얼굴 은폐하려고 위장한 거잖아. 아님, 염색하는 것도 당신 취미 활동이야? 염색하는 건, 예, 제 취미 맞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형사님 말처럼 위장을 하려고 들었다면 이런 어설픈 짓은 하지 않았겠죠.
머리 색깔 하나 바꾼다고 사람이 달라 보일 리도 없고요. 저라면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사진 속에 등장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 사진들 속에 전부 등장하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남의 결혼식 사진에 당신이 왜 껴들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사실대로 말해. 돈 때문이었잖아. 축의금. 그건... 그래, 축의금 노린 거 맞지?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뭐? 가족 사진? 지금 나보고 그 말 믿으라는 거야! 정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만든 청첩장을 바라보다가 호기심이 발동한 것뿐입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청첩장에 들어갈 서체나 간격, 디자인, 종이 재질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이 결혼식이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열릴까? 항상 전화로만 통화하던 그 사람은 어떤 가정 속에서 살았을까? 그들의 이모나 고모 혹은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신부는 자기 자신의 가족과 닮았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닮았을까? 지금 무슨 얘기야? 갑자기 청첩장 속의 사람들이 궁금해졌다? 예. 그게 대체 왜 궁금해? 처음에는 갑자기 청첩장을 취소하는 고객들 때문이었습니다. 환불을 해주는 과정에서 몇몇 사연을 알게 됐죠. 청첩장을 이미 배송했는데 그 와중에 파혼한 고객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그냥 시작된 겁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의 대본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대본이란 건 연기하는 배우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거니까요. 청첩장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좋아. 최한석 당신 말이 맞다고 쳐. 그래도 이상해. 가족도 아니면서 가족 사진을 찍겠다고 나서는 댁을 의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그건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샤워를 하고 잘 다린 정장을 입고 적절한 향수를 뿌리고 또 축의금을 냅니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에겐 눈인사도 하죠. 간혹 다른 누군가와 착각하고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과도 악수합니다. 무엇 하나 하객 같지 않은 구석이 없었죠. 정말 그렇게들 무심할 수가 있나? 무심해서가 아니에요. 결혼식장이란 낯선 타인도 누군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친구거나 그 친구의 애인이거나 가족일 거라고 말이죠. 그곳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안 그래요? 형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좋아. 그럼 당신 주장대로 사이트가 해킹당했다는 건가? 말씀드렸다시피 웹사이트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개 엔지니어들이 사이트를 만들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드민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테스트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보안이 허술한 것도 문제입니다. 실력 있는 해커라면 그 정도의 시스템을 뚫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대기업 사이트도 뚫리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 사이트 말고도 청첩장 사이트 몇 개가 해킹당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컴퓨터에 다시 뭔가를 적어놓기 시작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제가 결혼식장에 갔던 고객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축의금 리스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이트를 이용했던 고객 몇 명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들의 결혼식 가족 사진만 살펴봐도 제 얘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들 중엔 이번 혼주 살인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확신해? 제 말은 이 사진 말고도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 사진에 제 얼굴이 제대로 찍혔다면 사진이 총 72장일 겁니다. 72장?
난 결혼식 귀찮아서 가기도 싫은데 별. 형사님 논리대로라면 제가 72명을 죽였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거 뭐? 제가 여기에 붙들려 있더라도 살인사건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대로라면 제 고객 중 한 명이 또 죽겠죠. 분명 그럴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마지막 날, 형사는 담배를 건네주면서 내게 물었다. 고객이니까 결혼식장에 갔던 건 그렇다 쳐도 도대체 가족 사진은 왜 같이 찍었습니까? 아니, 내 말은 내 취미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가족이 없는 고아거나 입양아가 아니라면은 대체 그런 행동을 왜 하냐고요. 형사님, 결혼식 가족 사진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이 사진들을 보세요. 모두 긴장한 얼굴입니다. 딱딱하게 표정이 굳어있죠. 근엄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진사는 아마 한 번쯤은 웃으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웃지 않았을 거고 뻣뻣한 자세로 가족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웃으려고 해도 어쩐지 어색해서 웃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러네요. 저만 웃고 있어요. 아마 제가 찍은 모든 사진이 그럴 거예요. 이거야 뭐. 형사가 다시 머리를 긁었다. 그의 머리에서는 하얀 비듬이 종이먼지처럼 날렸다. 사진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최한석 씨, 당신이 입양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말없이 형사 얼굴을 쳐다봤다. 형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거기에 필요한 행동을 취했을 뿐이다. 생각할 여유 같은 게 없었다. 선택의 순간은 늘 빠르게 다가왔다. 행동 역시 빠르지 않았다면 고민들 때문에 오래전에 질식사했을 것이다. 이 나라를 떠날 때도 돌아올 때에도 그랬다. 취조실 가득 침묵이 피곤한 잠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다리는 가만히 땅을 짚고 있는데 땅이 움직여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며칠째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새 고단백질 식사에 익숙해진 몸이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다. 손발이 저렸다. 그때 경찰서 안으로 배달통을 든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네, 샐러드 왔어요. 남자는 국수 가닥이 흘러나온 설렁탕 뚝배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빠르게 사라졌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 형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예. 나가서 밥이라도 뜨뜻하게 먹고 합시다. 네. 사실 애도 한 명 죽었어요. 안 그래도 유아 성폭행 살인사건 때문에 전국이 비상인데 일이 커지게 생겼구만. 아유, 그러게요. 사망한 아이가 6살인데 이혼한 아이 엄마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그날 혼주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잤다네요. 나는 뼈국물 속에 떠있는 고기들을 바라봤다. 그것은 누군가의 살점처럼 조각조각 누더기로 흩어져 있었다.
왜 안 드세요? 설렁탕 싫어해요? 아닙니다. 거들 이 새끼 꼭 잡아야 되는데. 머리에 꽂혀있던 나비핀으로 목을 찔러주겠어. 그 쪼라이가. 형사는 숟가락 가득 담겨있던 밥과 고기를 입안으로 넣었다. 그리고 유난히 큰 소리를 내며 씹기 시작했다. 아무도 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맨 끝에 서 있는 내게 분명한 목소리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자, 가족분들, 가위 좀 써주세요. 근데 누구시죠? 예? 누구세요? 나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순간 본능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흐트러졌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카메라가 아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누구신데 여기에 계신 거예요? 아니, 그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게 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나는 말없이 그 자리를 걸어 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누군가 크게 소리쳤고 사진 찍기를 기다리던 수많은 눈동자들이 한꺼번에 나를 쏘아보았다. 사람들의 수군대는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한참처럼 웃음소리가 들렸고 바닥에 깔아놓은 붉은 카펫이 무빙워크처럼 사곡대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간 천장 위에서 축하용 꽃가루가 떨어지고 황파르가 울렸다. 무지개색 폭죽이 머리 위에서 터졌다. 나는 뿌연 환영 속에서 분명히 그것들을 봤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놀이동산의 퍼레이드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턱대고 예식장을 달리기 시작했다. 왜 달리는지, 무엇 때문에 달리는지, 어디까지 달릴 것이며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 알지 못했다. 73번째 가족 사진은 결국 허공으로 사라졌다. 매일매일 고기를 먹은 나는 지치지 않고 그렇게 수백 킬로미터를 숨차지 않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달리면서 생각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부끄러움, 민망함, 외로움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신호등 앞에서 사람들이 멈춰 있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달리는 건 나 하나였다. 땀을 흘리며 달리는 건 나 혼자였다. 고기를 한껏 젖혀야 구름의 가장자리가 보일 것 같은 날씨였다. 청첩장 살인사건 함께 하셨습니다. 배경옥 작가 저희가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청첩장 살인사건이라는 작품을 함께 만나봤는데
이제 결국 사람들에게 들켜서 도망을 치는 청첩장 디자이너. 근데 참 남의 결혼식 사진 속에서나마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작품이 좀 뭔가 쓸쓸하게 저에게는 다가왔거든요. 네. 네. 뭐 이렇게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작품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품 속에도 나오는데요. 네. 정말 그 장소에서 결혼식이 열릴까? 뭐 이런 게 궁금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쓰게 된 것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냥 보통의 어떤 그냥 일상적인 청첩장 업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많잖아요, 청첩장이.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좀 약간 차별점? 그래서 그 주인공을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해서 뭐 입양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고아인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읽는 분에 따라서 그냥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완벽하게 그냥 오픈되어 있는 구조여서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정말 죽였느냐, 범인이 누구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누구도 범인이 아닐 수 있고 누구도 범인일 수 있고 뭐 이런 좀 저 자신도 뭔가 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제 의문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면서 던졌던 소설이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썼다라기보다는 질문의 연속인 소설이었다라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열린 주제로, 그러니까 어떤 결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쓰셨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저도 궁금한 점이 도대체 가해자가 맞을까? 이 청첩장 디자이너 최한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마음에 걸렸던 게 그 예식장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만난 꼬마 아이. 그 아이의 또 핀이 이 주인공의 눈에도 들어왔었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아이를 살해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고,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이끌고 가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의 유년이 사실은 좀 강탈당한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년기가 드러나 있지도 않고,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유년의 어떤 내면 풍경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상물, 투영물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 보통 신부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뭐 예쁘게 치장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화동이라고 하죠. 신부 뒤에서 들러리처럼 꽃들고 팔랑팔랑대는 그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정말 너무 예쁘고 눈에 많이 밟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대상,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저 사람은 죽어도 이런 사람보다는 정말 죽임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가령 이를테면 죄를 지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가장 참혹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죽음으로써 환기되는 어떤 그 감정들, 뭔가 불합리하고 뭐 이런 감정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유년의 죽임 같은 느낌의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종의 복선처럼 이 사람의 심리 저변에 깔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좀 그것은 좀 소설에서 좀 의도적인 장치의 하나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는 또 어떤 작품을 쓰고 계시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가 궁금해요. 올 여름부터 장편소설 하나를 연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세요? 예, 한국과 중국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좀 큰 프로젝트여서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다른 시간대에 다른 언어를 쓰는 독자들을 또 만나는 일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막연해서, 사랑 이야기? 예, 연애소설이 될 것 같아요. 연애소설 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소설집 엮고 나니까 네. 너무 죽이고, 연쇄살인마에 뭐, 로게리에 유방암에 너무 소설들이 다 거칠고 무겁고. 그래요. 그런 또 참 해산의 고통 속에서 또 멋진 작품이 탄생을 하니까요. 좀 더 힘내셔서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첩장 살인사건의 백영옥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백영옥 작가의 청첩장 살인사건 편이었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